예, 앞 시간에 이어서 말씀드리자면 우리 저기 고도 처리 고도 처리는 지금 책에서는 196페이지 고도 처리에 대해서 나와 있지만 고도 정수 처리란 기존에 있는 호나 응집 친전 여과가 아니고 오존 처리, 활성산 처리, 생물 처리, 최근에 문제가 되고 있는 가장 이슈가 되고 있는 막분리까지 포함해서 고도 정수 처리라고 합니다. 시험 문제에는 고도 정수 처리에 포함되지 않는 것이라고 반드시 나올 가능성이 있으니까 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으로 이제 오존 처리 시설, 이제 앞서 있는 고도 정수 처리에 대해서 좀 배워보면 고도 정수 처리 중에서 오존, 아까 O3라고 한 거 있었죠. 강력한 산화제인 오존가스를 이용하여 만냄새 유발 물질인 유기물질 혹은 철망간과 같은 용전성 금속 물질들을 산화제에 의해서 산화시키고, 그 다음에 이런 철망간 같은 것들은 신전을 시켜버리고요. 그 다음에 만냄새 유발 물질 같은 것들은 H2O, 물하고 그 다음에 이산화탄소를 완전히 산화시켜버리고, 그 다음에 여기 나오죠. 산화분해 생물, 그 다음에 생물 분해성 향상, 병원군의 수동 목적으로 사용을 합니다. 자, 활성탄 처리 시설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입상 활성탄 시설이라는 것은 커피가루처럼 약간 그 모래 정도의 사이즈, 붉은 모래 정도의 사이즈를 우리 입상 활성탄이라고 하고요. 자, 활성탄은 코코넛 껍질이나 과일탄을 고온에서 탄화시켜서 만들어지는데 중요한 건 입상 활성탄 사용이 바로 이 흡착 때문에 그래요. 즉 아까 제가 바로 전 시간에 말씀드렸다시피 집에서 숯을 갖다 놓은 적 있죠. 그러면 냄새 같은 거 집에서 나지 말라고 그 냄새를 유발하는 물질들을 세공, 작은 구멍에 흡착시키는 성질을 이용해서 입상 활성탄 시설을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생물 활성탄 시설이 요즘 최근에 문제가 됐던 바이오 액티베이티드 카본이라고 해서 전 오존 처리 시설을 하고 나서 백냉에서 입상 활성탄 시설을 설치해서 오존 처리 시설에서의 유기물을 완전히 아니지만 산화분해시킨 후에 입상 활성탄 내부의 세공에 생장시킨 미생물에 의해서 이런 유기물질들을 분해토록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미생물들이 유기물질을 먹고 분해시키고 하는 작업을 하는데 재생 주기가 약 2년에서 3년 정도. 그러니까 입상 활성탄 같은 경우에는 다시 로에 그 뜨거운 로에 집어넣어가지고 재생시키면서 재생활성탄으로 사용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분말활성탄은 착수정에다 통상 집어넣어요. 그러니까 혼합 시설이 있는 데다 집어넣는데 입경이 작은 분말 형태의 활성탄은 응집 친전 전 단계에 투입을 해서 유해 물질을 흡착시켜서 친전하여 제거하고요. 그 다음에 한번 사용된 분말 활성탄은 재생이 곤란하므로 통상적으로 그러니까 상시 사용하는 게 아니라 조류가 번성할 때나 혹은 여름에서 가을에서 겨울 때 턴오버 될 때 원소 수질이 좋지 않을 때 분말 활성탄을 한시적으로 사용하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생물학적 전처리 시설은 우리나라에서 사용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좀 이 생물학적인 세균들이 밖으로 이렇게 정수에 들어갈 그런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취수장과 정수장까지 도수관로에서 생물학적인 방법에서 원소를 정화하는 방법인데, 아까 우리 친전지 시간에 배웠죠. 허니컴이라는 말이 벌집 모양의 튜브 등을 매개체로 해서 미생물들을 거기에 바이오필름을 이렇게 잘 성장을 시킨 다음에 이 미생물에 의해서 유기물질이나 아모니아성 질소 등을 제거하는 기술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막 여과 기술은 압력차, 그러니까 멤브레인을 이용해서 막을 멤브레인이라고 하는데, 막 여과법은 여러분 집에 보면 통상적으로 요즘 집에 정수기 사용할 때 보면 작은 멤브레인이 들어가 있어요. 작은 멤브레인 이렇게 끼우는 타입일 텐데 거의 다 멤브레인인데, 막 여과는 고압으로 이렇게 쏴요. 고압으로 쏘면 이 압력차에 의해서 막의 물을 통과시켜서 한탕 물질이나 클로리드 물질을 물리적으로 제거하는 기술인데, 화학 반응이나 상변화가 없이 망의 구멍, 그러니까 멤브레인의 구멍으로부터 불순물을 제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멤브레인에서 나는 구멍보다 큰 물질을 통과할 수 없으니까 이 물리적으로 파티클들을 잡는 데는 아주 왔다의 기술입니다. 자, 막의 오염에 의해서 막 여과 유속이 저하하거나 혹은 차압이 상승하면 주기적으로 물리세정이나 약품세정을 실시합니다. 요걸 잘 정리한 것이 이제
멤브레인에서는 MF, UF, NF, 아로막이 있는데, 자, 위에서부터 밑으로 갈수록 멤브레인의 구멍 사이즈가 작아요. 특히 최근에는 해수 담수화라는 걸 이용을 해가지고 서해안에 물 부족을 상시적으로 원래같이 홍수가 난 시점 말고 최근 한 4년간은 계속 물이 부족했었어요. 그러니까 서해안 지역에 해수 담수화 시설을 지으려는 건설해서 저기 용수를 공급하려는 그런 시도들이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수 담수화는 RO 역삼투막을 이용을 해서 저기 물에 있는 그 스탈린, 그러니까 염을 제거하는 기술을 바로 해수 담수화라고 합니다. 근데 순서를 외워야 돼요. 정밀여과막, 한해여과막 이렇게 외우는 것보다 MUNR, 그러니까 정밀여과막, 한해여과막, 나노여과막, 역삼투막이 밑으로 갈수록 구멍이 작아요. 자, 문에 안에 구멍이 작다는 것은 기억을 하셔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자, 막여과는 전처리 다음에 여기 보면 원수 전처리할 때 여기가 호나응집 정도가 들어가요. 호나응집. 자, 막여과는 친정과 모래여과를 대체해서 들어가요. 근데 소독은 똑같이 들어가죠. 자, 전처리는 호나응집 정도까지 생각하고 막여과는 친전여과가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막여과 정수장을 가보면 되게 좁아요. 그러니까 그 소요 부지를 상당히 절감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 반면에 문제가 생겼을 때 그걸 대체하는 데 즉각적인 대처가 필요하기 때문에 운영에 많은 기술들이 소요됩니다. 아시겠죠? 자, 고도 정수 처리랑 기존의 정수 처리 방법으로 충분히 대응할 수 없는 트리알론 메탄 전구 물질, 그러니까 요거는 DOC, Dissolved Organic Carbon, 그 다음에 암모니아성 질소, 그 다음에 색도, 이치리 물질, 음이온 계면 활성제, 얘는 세제 등을 얘기하는 거고요. 등을 제거할 목적으로 활성탄, 오존, 생물 처리 시설, 또 뭐 하나 들어간다고? 막여과 시설을 고도 정수 처리라고 한다. 그죠? 그리고 제거하는 물질들이 이렇게 하는데 요거는 읽어볼 필요가 없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배출수 처리 시설. 배출수 처리 시설은 정수장에서 침전시설과 여과시설, 침전지에 침전된 그 슬러지랑 여과지를 역세척했을 때 역세척 배슬러지 그 폐수가, 그러니까 정수장에서 만들어진 폐수라고 보시면 돼요. 그게 배출수예요. 정수장에서 고액 분리를 하잖아요. 그러면 이 고체 덩어리, 이 슬러지가 쓰레기죠. 쓰레기를 배출수라고 해요. 근데 보시면 침전시설과 여과시설은 정수능력 1000톤/데이 이상 시설로 되어 있으며 이들 시설로부터 배출되는 폐수는 오염물질의 배출 허용 기준이 적용이 된다. 그래서 배출수 처리 시설의 설비 구성과 기능은 배출수 처리 설비는 정수 처리 공정으로부터 나오는 물이 많이 간 현타계 배출수 및 슬러지를 받아들이는 것으로부터 시작해서 이걸 하천 방류나 아니면 원수로서 재사용할 수 있게 발생 케이크에 의한 매입 등의 처분으로 종료되는데 문제가 있어요. 여기서 꼭 외워야 될 게 뭐냐 하면 4단계로 줄쳐놔야 돼요. 배출수 처리는 조정조, 농축조, 탈수기, 처분의 4단계로 구성된다. 요걸 순서로 외워야 돼요. 조정, 농축, 탈수, 처분의 4단계로 구분되며 그 전부 또는 일부로서 구성이 된다. 그리어서 표에 보시면은 오염물 배출 허용 기준이 나오는데 요거는 외울 필요가 없습니다. 지금도 계속 이 기준은 조금씩 변하는데 폐수를 배출을 할 때에 2000톤 이상, 2000톤 미만으로 할 때 생물학적 산소 요구량이 생물화학적 산소 요구량 BOD, 화학적 산소 요구량은 COD, 고유물질 용량 서스펜디드 솔리드 SS 이렇게 기준이 다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청정 지역에 내가 폐수를 배출할 때는 이렇게 처리를 해서 보내야 된다는 거죠. 자, 폐수를 처리할 때 이렇게 처리를 해서 보내야 된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 다음에 여기는 가지역입니다. 그러면 BOD는 60 ppm 이하, 그 다음에 COD는 70 ppm 이하, 고유물질은 60 ppm 이하. 근데 제가
1999톤만 미만으로 배출할 건데요. 그러면 영세한 업체잖아. 그러니까 요거보다 조금 더 높여놨다고. 조금 더 덜 처리된다. 그래서 모든 공장에는 폐수 처리 시설이 있어요. 그래서 상시적으로 환경부에서는 아니면 각 유역, 강이 있는 유역마다 조사원들이 가서 점검 나왔습니다. 조사 나왔습니다. 그렇죠? 그때 만약에 폐수 배출수에 딱 비카에 물을 떴는데 막 조사를 하겠죠. 만약에 35 나왔다. 그러면 벌금이 부과돼요. 그죠? 자, 여기 나왔죠. 배출수 처리 개통도는 자, 봐요. 친전지 슬러지는 배슬러지로 해요. 친전지 슬러지가 뭐야? 친전되고 남은 밑바닥에 남은 것들 얘기하는 거고, 여과지 슬러지는 역세척했던 그 물이 어디로 가는지를 저기 써놓은 거예요. 근데 요거는 외우는 것보다 아까 조정, 그 다음에 조정, 여기 내가 갑자기 생각이 나네. 조정, 농축, 탈수, 처분 요 네 단계를 외워두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친전지 슬러지는 배슬러지로 간다. 그죠? 그 다음에 여과지 슬러지는 농축조로 간다는 걸 알고 계셔야 돼요. 다시 한 번 더. 둘 다 탱크인데, 둘 다 친전지야, 친전지. 큰, 동그랗게 생긴 친전지인데, 친전지의 슬러지는 배슬러지로 가고, 여과지 슬러지는 농축조로 간다. 오늘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위탁 처리, 처분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이제 배수해야 됩니다. 배수는 물을 배분한다. 자, 배수 방법에는 배수란 넓은 의미에서 정수를 급수구역 내 모든 수요자에게 분배하는 것이다. 그죠? 자, 그래서 좁은 의미로는 급수구역 내에서 땅에 묻혀있는 배수관의 소요 수하부터 필요한 수량을 보내는 것을 얘기를 한다. 자, 배수관에서 수용과의 급수전이 수돌꼭지야. 수돌꼭지까지를 급수장치라고 한다. 자, 배수시설은 오염되지 않아야 되며 적당한 수압이 가야 되며 충분한 양이 가야 되며 수질도 이상을 줘서는 안 된다. 자, 배수관의 계획 배수량은 평시에는 시간 최대 급수량, 이거 중요해요. 화재 시에는 계획일 최대 급수량과 소화 용수량을 합한 것으로 한다. 그러니까 배수관 관 사이즈 결정을 할 때 평시에는 시간 최대 급수량 24시간 동안 중에서 세수 많이 하는 시간하고 그 다음에 저녁에 퇴근해가지고 샤워하고 밥할 때 그때 있잖아요. 그때가 가장 물을 많이 쓰겠죠. 그때 시간 최대 급수량으로 하고 화재 시에는 계획일 최대 급수량으로 한다. 그 다음에 소화 용수량 합한 것으로 한다. 평시와 화재 시. 자, 그 다음에 배수시설은 배수관의 연장이 매우 크므로 수도시설 중에서 60에서 70%의 건설 비용을 차지한다. 즉 뭐냐 하면 정수당 그려봐야 얼마 안 돼. 문제는 그 물을 각각의 수도 꼭지까지 보내는 그 관을 전부 다 매설하는 것이 공사비가 가장 많이 든다. 특히 에너지 비용도 통상적으로 펌프로 물을 보내는데 가장 많이 든다. 그죠? 자, 배수 방법에는 자연 유화식과 펌프 가압식이 있어요. 자연 유화식은 우리 학교가 그래요. 교직원 식당 뒤에 산에 올라가 보면 우리 배수지 있어요. 보통 보면 녹색 철조망을 쳐놓고 노란색 탱크로 내가 돼 있는 걸 봤는데 거기는 은색인가? 그런 탱크가 하나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 거기서 밸브를 열어버리면 자연 유화로 이 건물까지 물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펌프 가압식은 아파트 같은데 예전에는 위에다가 수조를 놓죠. 건물 옥상에다 수조를 둬가지고 자연 유화식으로 물을 보냈었는데 요즘 그러다 보니까 아파트 위에 있는 고가 수조들이 수질 관리가 잘 안 돼서 요즘은 지하에 두고 직수로 이렇게 물을 보내는 걸 펌프 가압식이라고 해요. 자, 전자에는 수온에서 배수지까지 자연유화하는 방법으로 펌프로 양수하는 방법이 있다. 펌프로 양수해서 배수지까지는 물을 올려야 돼요. 그 물탱크를 우리는 배수지라고 해요. 그죠? 자, 배수지가 고지에 위치하는 것으로 후자보다 우수하다. 후자는 펌프를 항상 가동하여 배수관의 수압을 유지시키는 방법인데 동력이 정지하면 즉시 단수되고 펌프 운동의 변동에 따른 수격 작용이 일어나 배수관 이음이 헐거워지는 결점이 있다. 그러니까 펌프를 사용을 할 때에는
이러한 단점이 있다는 걸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죠? 자, 그 다음에 배수 조절, 자, 조절의 필요성.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1 최대 급수량을 기준으로 취수에서 정수까지의 정수 작업은 항상 일정하나 소비량은 시간에 따라서 변함으로 조절할 필요가 있겠죠. 내가 1 최대 급수량으로 계속 쏘고 있어. 근데 쓰는 사람이 어떻게 수도꼭지를 닫아버리죠. 왜냐하면 출근하거나 학교를 등교할 때는 내가 물을 안 쓰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배수지가 설치되고 야간에 그러니까 다 자면 야간에 잉여수를 저수하여서 소비가 많은 주간이나 화장실 배수한다. 그러니까 이 말이 뭐냐면 야간에는 물을 안 쓰기 때문에 잉여수를 이렇게 물탱크에 담아두면 낮 시간에 그거를 자연유화로 보낼 수가 있다 이거죠. 자, 배수지의 위치는 가능한 급수구역 내나 이와 근접한 곳이 좋다. 자, 그래서 급수구역 중심에 있는 것이 가장 이상적인데 어디죠? 그 진주시만 하더라도 시내에 산이 없으면 배수지를 둘 수가 없겠죠. 그래서 어쩌고 A는 일반적인 것으로 급수역 바로 앞에 두는 것이다. C는 배수 공간의 말단 고지에 설치해서 야간에 배수 공간을 경유하여 저수되고 주간에는 배수지에서 반대로 배수 공간에 유출하는 방식인데 그림을 보시면 제일 좋은 게 여기야. 근데 여기에 물탱크를 둘라 그러면 산에 있어야 되잖아. 근데 중간에 산을 둔 데가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그리고 사실 배수지 탱크가 있으면 좀 보기가 싫죠. 자연 경관에서. 그래서 요거는 앞에 두는 거야, 앞에. 요거는 뒤에 두는 거예요, 뒤에. 이렇게. 요게 가장 이상적이긴 해요. 자, 요게 이제, 그러면 어떻게 되면 여기서 여기까지 오면은, 이런 경우에는 여기서 물을 보내게 되면 이쪽에는 수압이 떨어지는 경우가 있겠죠. 물이 타고 가면서 F 곱하기 D분의 L 곱하기 2G분의 V 제곱할 때 L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만약에 물탱크를 보내면 이러한 지역에서는 반말 수압이 적정하지 않고 물이 쫄쫄쫄 나올 수밖에 없다. 근데 C 같은 경우에는 잘 보시면 배수 공간 말단 고지에 설치하여 야간의 배수 공간을 경유하여서 저수되고 이 공간을 따라서 여기가 지대가 높아. 그래서 야간에는 이쪽으로 직타로 해서 공급을 하고 그 다음에 밤사이에 이쪽으로 공급을 하는 방법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높이 이걸 외워야 돼요. 배수지는 최소 1.5kg/cm 제곱의 동수압을 갖도록 높이를 정해야 되는데 1.5kg/cm 제곱은 15층 높이에요. 그러니까 통상적으로 10m가 15층이란다. 15m 높이에요. 자, 15m 높이에요. 자, 1kg/cm 제곱이 수도 10m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15m 정도면 1층을 보통 3m 잡으니까 5층 건물의 높이 정도는 돼야지 배수지의 동수압을 갖도록 하는 거예요. 자, 보시면은 요 그림과 같이 제일 먼 지점의 최소 동수압 H3 여기가 배수지 탱크가 있어. 근데 여기 제일 멀죠. 그러니까 급수구역 내 지반이 높은 곳의 최소 동수압 H2가 이쪽에 H2가 1.5kg/cm 제곱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라는 거죠. 자, 동수압 1.5kg/cm는 2층 주택의 급수에 필요한 수압을 얘기를 하는데 아니 아까 15m면 5층이니까 여기는 5층 높이인데 여기서 여기까지 물을 보내려고 그러면 여기에 2층 건물을 세우면 거기까지부터 올라간다고. 그죠? 왜 그럼 그거밖에 안 되니까 사실은 여기에 관이 꺾이거나 뭐 하면서 그 수도 손실이 발생을 하죠. 수도 손실이 발생하기 때문에 동수압 1.5kg/cm 제곱은 2층 주택 급수에 필요한 수압이니까 이런 옥내 배관 타고 들어오고 할 때는 이 지금 우리 학교 건물에서도 평당 3.3m의 옥내 배관이 다 벽에 묻혀져 있어요. 위에도 천정에 다 있어요. 그러니까 그러한 수도 손실을 고려하면은 요 정도 1.5kg/cm 제곱은 2층 주택의 급수에 필요한 수압이다. 자, H1은 최대 정수도이고 관의 허용 최대 수도보다 작게 하지 않으면 수압으로서 관이 파손된다. 그러니까 여기가 지금 최대 정수 부분이죠. 그러니까 여기 압력이 제일 세. 그럼 여기에 관 두께를 결정을 할 때 여러분 그거 알죠? 시그마의 그 T 계산하는 거 알죠? 뒤에 나오겠는데. 자, 그 다음에 배수지의 용량은 뭐로 결정하느냐? 여러분 첫 번째 시간에 내가 리플 메서드 가르쳐 드렸죠. 리플 메서드. 그 기억나요? 첫 시간에? 자, 그 방법으로 배수지의 용량도 결정을 하게 됩니다. 배수지 등은 수요 변동을 조정할 수 있는 용량, 계획하는 1일 최대 급수량의 12시간분 이상이어야 한다.
즉 수조 공사를 할 때에도 배수지부터 급수관 사이에는 공사를 하지 않아도 앞에 무슨 뭐가 그러니까 그 배수지 전 단계 정수, 송수 펌프가 송수 펌프, 송수관이 조금 이상이 있더라도 약 12시간 정도는 수돗물을 공급할 수 있기 때문에 12시간 이내에 공사가 끝난다 그러면 단수 없이 물을 공급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저류 용량 500 스퀘어미터 이상인 배수지는 비상시 또는 청소시 등에도 배수가 가능하도록 2개 이상으로 구분하여 설치하는 것이 좋다. 근데 잘 구분해서 설치를 하지 않죠. 예. 청소할 때 절대 필요하니까. 자, 설계 시에는 계획일 최대 급수량을 기준으로 이에 1시간당 수량의 소요 시간수를 곱해서 용량을 산출한다. 자, 그렇죠? 배수지의 유효 용량은 계획일 최대 급수량 곱하기 24는 하루 동안이니까 24로 나누는 거죠. 자, 소화 용수량은 우리나라에 소화 용수량을 해야 되는데 인구가 10,000명 단위예요. 이때 소화 용수량을 이렇게 확보를 하고 있어야지 불이 났을 때 끌 수 있죠. 소화가 밥 먹고 소화하는 게 아니라 불을 끄는 거예요. 예. 자, 배수 관망. 이제 지금부터 조금 내가 많이 말할 텐데 배수 관망은 배수관의 배치 방식에는 격자식과 수지 방식이 있다. 두 가지가 있으면 이를 관망 파이프 네트워크라고 한다. 이제 그림 보면 나와요. 격자식은 관을 그물처럼 연결하는 것으로 물이 정체하지 않고 수압도 유지하기 쉬우며 화재 시에 특히 유리하다. 그런데 관망 수리 계산이 되게 어려워요. 그건 내가 좀 이따가 가르쳐 드릴게요. 자, 수압은 화재 시에 제외한 일반 급수에 필요한 수압은 도시 건축물의 높이에 따라서 다르고 일반 건축물의 최상층까지 급수할 수 있는 수압이 필요하다. 뭐 당연한 얘기겠고, 그 다음에 요거는 읽지 않으셔도 됩니다. 자, 배수압만으로 소화를 하라 그러면 40에서 70m의 수도가 필요하다. 스프링클러 계산하라 그러면 수압이 이 정도 필요한데 이것도 숫자는 외울 필요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수량, 배수관 설계에 사용하는 수량은 계속 나오죠. 평상시에는 계획시간 최대 급수량, 화재 시에는 계획일 급수량 플러스 소화 수량을 합한 수량으로 계산한다. 요거 줄 쳐놓으셔야 됩니다. 요거 줄 쳐놓으셔야 돼요. 줄 꼭 쳐놓으세요. 자, 지금부터가 어려운데 배수 관망의 계산에 대해서 하디 크로스법을 설명을 할 거예요. 하디 크로스법에 대해 설명을 할 건데 제가 책에 있는 문제가 틀려서 다른 방법으로 계산한 거를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릴 겁니다. 그래서 요거부터는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